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자유총이 주최하고 고성국 TV가 주관해서 오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 예비후보 이성배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오늘 대자유총 멤버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용석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패널로는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진행을 안 하시고 패널로 이렇게 자리를 서로 바꿔서 하니까 또 이게 나름의 재미가 있네요. 아니 이 자리가 훨씬 좋은데. 그리고 우리 대자유총 부회장 권유 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성배 예비 후보.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자유총 전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MBC 아나운서이자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이성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치 경력으로는 뭐 이렇게 길진 않지만 대중한테 노출된 거는 꽤 오래 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MBC에서 아침 방송을 거의 한 8년여 해서 얼굴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또 이제 MBC 노조 이것 때문에 지금 좌파 노조한테 시달림을 많이 받으시고. 제가 한 8년간 속히 얘기하자면 한 좌천돼서 정치적 바람을 좀 탔죠. 그래서 아나운서국에서 나와서 사업부서 전전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많은 선배님들은 퇴사를 선택했지만 저는 나이가 퇴사를 할 정도의 이제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표를 내지 못하고 경영본부라든지 이제 사업본부를 전전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스스로를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 시기를 이제 공부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녀와서 석사 취득도 하고 또 회사에서 사업 역량을 발휘해서 매출을 내서 제가 회사에 한 150억 이상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그렇게 아나운서국을 떠나 있다가 다시 파리 올림픽 때 제가 아침 시사 교양 프로 MC였는데도 저를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스포츠 캐스터로서도 제가 굉장히 좀 역량을 보였었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 때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제 얼굴과 매칭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요거 하면 다 기억하십니다. 어버치기 유도에서 제가 금메달 중계 웬만한 올림픽 금메달 중계는 다 제가 중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이제 기억하실 것 같고 이 얼굴, 여러분들이 기억하던 그 얼굴과 정치인 이성배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어치기 하니까 지금 누구나 다 경기도지사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업어치기 한 판으로 좀 판을 확 바꿔주셨으면 하는 역시.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 고 박사님부터 먼저 좀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아니면 권유 부회장님이 먼저 해주시죠. 저는 요 MBC에서 받았던 어떤 탄압이랄까요?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듣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MBC에서 이제 좌천이 됐던 건 맞는데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부족했던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그 당시에 인간관계가 제가 잘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를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고 저의 부족함부터 반성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회사원으로서 회사에 입사했는데 제가 아나운서로 입사했는데 아나운서로서의 마이크를 내려놓아야만 했었던 것에 대해선 시간이 지났지만 그 분노는 사실 가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나중에라도 당시에 그 상황을 만들었던 분들과 꼭 이야기는 한번 나누고 싶긴 합니다. MBC나 KBS나 대부분 언론사가
그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예. 직종을 다 정해놓고 뽑죠. 그렇죠. 예, 아나운서직 몇 명, 예. 뭐 PD직 몇 명, 예. 작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아나운서직으로 그 신청하셔가지고 뽑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1000대1을 뚫고 합격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남자는 저 한 명이 뽑혔고 여자는 배현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뽑혀서 당시 아니, 회사에서 이게- 농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성 배현진이 들어와서 회사 사세가 기울었다. 예, 아무튼 지금 워낙 배현진 의원이 정치적으로 뭐 잘 뭐 본인의 역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예, 저는 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나운서 국장이셨던 제 선배님이 공격을 많이 받았을 때 검찰에 이제 고소고발 조치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셨던 국장이고 우리가 함께 했던 분인데 그분을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데 저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부했습니다. 저만 거부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길로 8년간 마이크를 놓고 아나운서 타이틀을 내려놓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과거 이력을 보니까요. 예. 아나운서로 복귀했던 시점이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 정권 교체 이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정치권과 운명을 같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MBC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뭐 제가 다녔던 직장, 제 회사에 대한 사실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뭐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언론계가 갖고 있는 지형의 한계, 이 보수 진보가 언론인으로서 방송과 언론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첨예한 정치적 대립, 저는 이 부분은 꼭 언급은 하고 싶었습니다. 예. 한 발 더 나아가서 MBC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사안하에 언론노조 소속이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지금도 제가 뭐 당시 노조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언정 해야 될 얘기는 하고 제가 그 당시에 노조 탈퇴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금도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MBC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예. 꼭 MBC만이 아니라 지상파 종편 다 해당되는 건데요. 그 보도 파트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보도본부가 있습니다. 예. 교양 제작부가 있고요. 예. 시사교양. 예. 근데 시간으로는 방송 시간으로는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네네. 인력은 거의 비슷하거나 보도 쪽이 더 많죠. 예산도 그렇고. 보도 쪽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예. 뭐 거의 보도 쪽이 편중돼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전 세계 뭐 특파원도 다 보도 쪽에서 그렇습니다. 보내고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이 9시 뉴스 뭐 또는 8시 뉴스 예. 그 지상파에 이것이 갖는 그 비중 무게라고 예. 하는 거는 이렇게 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뭐 무슨 예능이 시청률이 뭐 20이 나오고 30이 나온다. 드라마가 40이 나와도 네. 그래도 이 메인 뉴스가 갖는 비중에 못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질문은 예. 이 MBC나 KBS의 그 메인 뉴스 9시 뉴스가 사실은 자유파 유튜브나 이 유튜브 채널한테 뺏긴 지가 한참 됐어요. 네.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예. 그때 그 구성원들 예. 의 입장에서의 어떤 느낌들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디어 지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만 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논조라든지 방송사의 기조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게 됨으로 인해서 반대쪽의 목소리가 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된 방송으로 비춰지게 됐고 스테이션 이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송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좌우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사가 되어야 하는데 언론사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줄어들고 예능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벌어서
회사가 지탱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선명하게 보도 채널의 파워를 유지해야 전체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균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 좀 편중된 이 논조 또 언론사의 방향성에 의해서 내부 비판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MBC라고 하는 이 방송국 또 언론사는 입사하면 기본적으로는 노조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 당시에 이제 MBC의 이 구성원 숫자는 총 1,500여 명 정도 됐는데 언론노조 가입자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지금은 거의 1,400명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3노조, 대한노조 이런 노조원 숫자는 거의 그에 미치지 못하죠. 그 얘기는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본인들의 이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울어진 상황에서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언론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계속 학습이 되어 가죠. 저는 노조는 건강한 회사라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노조의 어떠한 논조이냐 방향성이냐 역할이냐에 따라서 그 노조가 이 표방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터인데 MBC 같은 경우는 언론 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방송사가 자꾸 스테이션들마다의 이미지가 구축돼 버리잖아요. 균형 잡힌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로 인해서 당시에 저 같은 보수 쪽 인사로 표방됐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누군가는 좌천되고 또 다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이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 이진숙 지금 위원장, 예. MBC 출신이시잖아요. 예. 이진숙 위원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냐고 한번 물어봐 달라는. 네.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네. 당시 이제 홍보 본부장님 시절에 홍보국장, 홍보본부장 시절에 제가 제일 소위 표현하자면 제일 잘 나가던 아나운서였고 회사의 모든 이제 사회나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역할들을 제가 간판 아나운서로서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선배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길 희망합니다. 네. 네. 지금 방송 얘기하면서 노조 얘기가 나왔는데 노조 얘기 나온 김에 예.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혹은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CU 사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주의자입니다. 기업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경제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황에 이 아주 빛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체계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상황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어 간다면 앞으로 기업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영국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다 들어왔는데 글로벌 경쟁 환경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노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기업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법안으로 계속 올라오고 그것을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이 입법이 되면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 투사적인 또 투쟁적인 스피커, 메신저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보고는 사실은 원내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정치적 역할보다는 행정적 역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기조상으로는 노조의 활동이 우리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최대한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이제 예비 후보잖아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조강한 최고위원은
저 추미애 얘기하면서 저게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도라도 그릴 줄 아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우리 이성배 예비 후보는 31개 시군 지도는 그릴 수 있으신가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다고 아 경기도에 대해서 네가 뭘 아냐 예.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의를 받은 게 한 달이 넘었어요. 예, 그 사이에 저 스스로 굉장히 많이 이 공부도 해보고 내가 지사로서 행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뭐뭐뭐를 암기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북부축, 남동부축, 남서부축 이런 식으로 나눠서 3축이라고 하는 전략을 제가 출마 선언 때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기도의 지형 정도쯤은 당연히 언급할 수 있고요. 예. 토론 때 저기 예. 죄송하지만 네. 저 백지에다가 대충 그 3축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럴까요? 그러면 저 세 분 얘기 나누고 계시죠. 대표 공약이니까. 그걸 3축을 그림으로 좀 그려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 이렇게 남동부 예. 이천 양반 출신이랍니다. 예. 그래요? 경기도 출신이 맞아요. 예. 원래 그러면 그 네. 고향이 아니 경기도신 거죠? 후보한테 말 시키면 안 돼요 지금. 세 분 좀 말씀 나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 제일 궁금해서 그 주민등록이 어디 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천이라고. 원래 이천 출신이신 거예요? 아버지 고향이 네. 경기도 이천이고요. 네. 할아버지께서 경기도 이천에 이제 신둔면 면장이셨어요. 근데 저희 나이 때는 사실 출생한 이후에 당연히 이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학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았던 건 맞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아들이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디 뭐 전라도 출신도 아니고 전라도 고향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고향인 경기도지사 후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면 역대 그 경기도지사들이 되게 경기도 출신들이거든요. 네, 경기도 출신 뭐 손학규 지사도 그랬고 그 남경필 그렇지. 지사도 그렇고 예. 다들 경기도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야지 그래도 경기도를 나오지.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국회의원하고 좀 네. 다르더라고. 네. 국회의원하고는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진짜 인연이 하남에서 국회의원 2년 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지역 그 대구 세탁소하고 경기도는 네. 별 관계는 없지. 없죠. 예. 네. 아니 사상 초유 사태인 것 같아요 지금. 후보가 시험 보고 있어요. 실기시험 과거 시험 보는 느낌입니다. 시험을 보고 있네. 이거 제가 조금이라도 사전에 힌트를 드렸어요.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네, 대충 뭐 하죠. 이 정도로 네. 그러세요. 뭐 이렇게 자, 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부 지역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북부 지역입니다. 한강 정확하네. 북부, 예, 한강 아니, 이부. 이 경기도 북부, 경기도 경기 북부, 북부와 그러니까. 남부의 격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토론을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 하게 되면 분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서로 토론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의 이 김동연 경기지사께서 현 지사께서 분도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을 강하게 선명하게 표방하셨기 네, 때문이고요. 그랬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북부 지역에 대해서 북부 발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분도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파주, 고양, 포천, 연천, 의정부, 남양주 이런 식의 북부 지역 이쪽을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3축 중에 하나로 언급을 했었던 거고요. 이 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부, 하남, 분당, 용인 이쪽이 이제 반도체 지역. 그렇죠. 그래서 용인 쪽을 중심으로 한 이 남동부의 AI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서부 남서부 지역은 사실상 생산 제조 공장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해가지고 이쪽에 자율주행 체계로 교통 혁신을 열심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도시 이름과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 이천은 생략하셨어요. 예, 겸손하십니다. 아유, 제가 겸손하십니다. 예. 저희 고향 이천 여기 크게 한번 쓰겠습니다. 이천. 아니 그 닉스가 있는 데가 이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뒤에 저한테는 예. 자부심이 있는 SK 하이닉스가 저희 예. 이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계속 네. 좀 이어가서 말씀 좀 우리 이성배 후보가 생각하시는 그 북부 발전이 우선이다. 예. 저는 가평에서 국민학교를 다녔고 예. 또 포천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그리고 의정부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기 북부 지역을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도 제가 그런 옛날에 그 살았던 기억이 있는 곳을 자주 가게 되는데 네. 이게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40년 전이나 어떻게 하나도 바뀐 게 없냐고. 북부 지역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기 북부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분도고 뭐고 다 떠나서 예. 아니 40년 동안 똑같은 상황에서 살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뭔 소리냐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예.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북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후보자들이 굉장히 이제 허무맹랑한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북부에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바이오 클러스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그보다 더 빨리 북부 지역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 산업의 빠른 육성입니다. 사실 북부의 이 자연경관이라든지 북부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이 갖고 있는 아주 관광 산업으로서의 강점이 많아요. 제가 MBC에서 이 MC 여행 프로그램 MC를 하면서 북부 지역을 거의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포천 지역에 갖고 있는 허브 아일랜드, 뭐 굉장히 좋은 이 테마파크형 공간들도 이미 있고요. 그런데 북부와 남부의 이 면적 규모로 보면은 4대 6으로 남부 지역이 조금 더 크긴 한데 이 관광산업 매출 규모로 보면 6, 7배 차이가 납니다. 남부가 더 많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경기 관광공사 자체가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제가 공약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관광공사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경기 북부 지역에 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북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아는데요.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일정을 잡는데 경기 남부 쪽으로 잡으면요.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 이게 교통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아침 방송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1박 예. 2일로 간다 그러면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선 서너 시간 동안은 교통 지역을 빠져나가야 돼. 예. 그런데 북쪽으로 가잖아요. 평일날과 주말이 거의 똑같아. 그만큼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마 현장 이제 순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토론회들도 지금 많이 잡혔어요. 간담회도 많이 잡혔고 특히 관광과 관련된 토론회를 많이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제가 갖고 있는 현재 배경 지식 수준으로는 정책을 입안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 굉장히 객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서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 등을 통해서 북부 지역이 빠르게 어느 수준으로 좀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우리가 북도 남도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은 마치 이 분도를 진행하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예산을 노리고 예산 편성만을 원해서 분도를 하는 것처럼 북부 지역 사람들을 오인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개선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북부 지역의 발전이 좀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차적인 단계별 진입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네. 예. 저는 그 방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경기 북도론 얘기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 지역 언론사 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지역 북도가 따로 생기면 그 북도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지역 언론사들은 다 경기 북도 남도 나누자 이 분도론을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 주민들은 찬성하시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특히나 북도 쪽에 가시 그 뭐 양주나 의정부나 이런데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고 예. 북도로 나누면
그리고 실제로 경기 남도하고 북도의 경제력 격차가 워낙 심해서 그렇죠. 지금은 그 세수가 남도 쪽에서 그러니까 남도와 북도를 나눈다고 했을 때 남도 예. 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세수가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그게 북도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많이 북부 지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 경제력 격차가 해소되기 전까지 섣불리 나눴다가는 그 경기북도 지역이 굉장히 낙후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제가 방향을 잘 잡긴 했네요. 네. 예. 아니 뭐 한참 옛날 얘기긴 하지만 네. 예. 분당 분들이 아이고 우리가 자꾸 뭐 성남 불리는 거 싫다. 네. 그냥 저 분당 실어 가자. 그러면 이 수정 중원 쪽에 상대적으로 네. 좀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분들이 예. 진짜 소외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번 돈을 왜 다른 데다가 자꾸 쓰냐고 하는 네. 이 소지역주의 같은 게 뭐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죠.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북도 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제약돼 있고 소외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남쪽 것들이 지그들 예산 주기도 아까워하냐.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역 이기주의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장 경제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발전을 먼저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라의 예산을 편성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 방향 자체가 굉장히 자유주의자로서 올바른 방향인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예. 든든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중앙에서 예산 따올까 그 생각만 네.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더 잘 딸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이 가져올 수 네.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 예산 가지고 나눠 먹기 해봤자 그거 얼마 안 돼요. 자체 산업을 잘 일으키는 것이 훨씬 그렇습니다. 더 예. 좋은 방향인데 경기북도의 그 관광 그게 빠르게 안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자면 네. 지금 사실 용인 이 경기 남부 지역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일 큰 그 현안이거든요. 예. 뭐 용인에 지금 뭐 원산면하고 남사업에 삼성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이 문제 때문에 예. 경기도 전체가 지금 사실상 그 반도체 문제가 제일 큰데 예. 여기에 이제 전력과 용수 문제 때문에 그 좀 나눠서 뭐 대구나 아니면 뭐 충청도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좀 나눠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네. 지역 분들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하게 흥분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사실은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요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이 있고 이런 탄탄한 AI 산업의 핵심 대기업이 있는 경기도를 힘을 빼고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고 마치 AI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물, 뭐 용수 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 핵심 자원들을 이동하는 것으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망치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들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정책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정부하고 협상을 잘 해야겠죠. 도지사로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은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고 SMR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대체 자원들을 빨리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점을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이 정치인들이 지금 주도하는 이런 논의에 지금 우리 당이 이 반박을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많이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셨던 게 AI 정책 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뭐 공부하는 관점에서 또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가 요 AI 관련해서 더욱 더 이제 클러스터로 하나로 더 융합돼야 되는 요 측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치권 설득하실 수 있는지. 그럼요. 예.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이 이제 AI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일부 정치인은 반도체 전문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4차 산업혁명 나왔면서 또 4차 산업혁명 전문가라고 또 있었어요. 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 고성수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그거 전문가면 그냥 그거 하셔야죠. 예, 정치인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야 합니다. 저는 물론 제가 AI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박사학위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선도하는 전 세계 이 연구자들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를 AI 전문가다라고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 AI 전문가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 간담회를 했어요. 면담을 나누면서 안 의원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석사를 영국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문학적 관점에 AI 산업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첫째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는 거. 둘째 AI 정책, 실제 제가 지금 공학 박사 중입니다. 그냥 융합학과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대에 AI 정책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술자들과 전 세계 AI 산업을 리드하는 가장 최고의 기술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기술자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정치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목격자 K, 우리 권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정치권에 가장 잘 전달하고 우리가 법안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선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이제 또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이 이야기하는 반도체와 예. 지금 이성배 반도체 AI가 차별화가 있을지에 네.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짧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AI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AI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 대기업에게 큰 수혜를 주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시장 구조가 우리 대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5년 뒤에도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생산이 전부가 아닌 상황이다. 이것에 대한 낙수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빨리 이전이 되고 내려와서 지속 가능함을 담보하는 것이 현재 경기도지사가 해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반도체 이야기는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AI 전문가는 사실 데이터 전문가여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실제 AI 전문가입니다. 저는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 제가 설립한 한국데이터정보사회연구소 제 재단을 통해서 지난 5년여간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와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AI 전문가 그리고 실제 가장 뛰어난 전 세계 AI 전문가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 그리고 행정가 이렇게 저 스스로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를 이길 수 있겠어요? 솔직히 당내 경선이 오히려 더 어렵지 본선에 가면요. 네. 지금 민주당이 사실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 이성배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워낙 좋은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야 어떻게 저런 놈을 데려왔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저쪽 진영에서야 저를 조롱하고 굉장히 좀 힐난하고 있습니다만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서는 순간 압도적 경쟁력, 압도적 차별점으로 경기도 분위기가 한 방에 뒤바뀔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예. 지금 40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40대 광역단체장. 예.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오세훈 시장 처음 나올 때
외에는 사실 40대 광역단체장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예전에 이인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젊은 후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때 그분들이 아직도 그 올드보이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적 그분들인데 아직도 그렇죠. 네. 정치가 나이 들었어요. 엄청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남경필도 40대라고 하시는데 남경필 지사는 지사할 때 딱 50이었습니다. 50대. 딱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이 아니니까 예. 그 40대가 지금 60대 후반에 지금 추미애 후보와 네. 이제 맞붙게 될 텐데 40대로서 뭔가 어떤 점이 더 네. 차별점이 있고 더 낫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장 선명하게 경기 도민들에게 이거 지금 선거니까요. 일단 상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젊은 경기도 40대 도지사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 경기 도민들에게 있어서 확 각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청년 정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막상 후보 등록을 하니까 한 달 차이로 아직 청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45세도 아니신 거예요? 제가 만 44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지사 후보 등록을 했더니 청년에 들어갑니다. 한 달 차이로. 예,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젊은 경기도 청년 도지사 했다가 너무 어려 보이나 40대 도지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저한테 제 외모가 이렇게 너무 또 청년인 것 같긴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참 예뻤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하느라 좀 불었는데, 예. 그래서 40대 도지사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신민당 시절에 우리 김영삼 전 총재가 이제 40대 기수론을 내세웠었고, 우리 정치가 어느덧 우리 강용석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노회화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붉은 넥타이를 메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 고개 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정치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붉은색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보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렇게 붉은색이 마치 부끄러운 양,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해집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 같은 청년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를 무대 위로 끌어올려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그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스피커로서, 메신저로서 역할을 하려면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가 꺾이지 않는 구성을 우리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40대 기수론으로서 새롭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전국의 시도의원 출마자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가 되기 위해서 그 귀감이 되기 위해서 저 이성배에게 확실하게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채팅창이 엄청 뜨겁습니다. 뜨겁네요. 네. 벅차오른다 막 이런 네.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사람들 반응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조광환 최고위원을 꿇어 앉혔어요. 제가 이 표현해도 되나요? 네. 농담이고요. 예. 아니 어떻게 설득을 했길래 혹은 어떤 관계, 뭐 어떤 면에서 뭔가 지금 이성배 후보의 경쟁력을 보였는데 보였기에 지금 조광환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원래는 했는지. 저희가 조광환 후보, 이성배 후보 다 같이 모시고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조광환 후보가 그렇죠. 우리 이성배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퇴를 하셨거든요. 예. 네. 비결이 뭔지. 예, 뭐 일단은 조광환 이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저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 정치 동지입니다. 함께 하와이를 갔었던 멤버이기도 하고요. 조광환 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저를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보시자마자 그리고 제가 지난 대선 때 현장을 위주로 나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정치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때 선대위 대변인 김문수 선대위의 메인 대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바닥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유세를 위주로만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아마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현장에서 유세했던 영상들이 200만 뷰가 넘는 영상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을 돌면서 제가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연설들을 보셨던 조강한 최고위원이 내 정치 인생에 너같이 연설을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내가 노무현도 김영삼도 그 많은 정치인들도 봤지만 너의 연설력으로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갈 때 굉장히 아쉬워하셨습니다.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저는 제가 더 탄탄해지고 미국 내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해서 한미동맹 기조를 제가 단단하게 엮는 역할을 하고 싶어 미국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었고, 이번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특별하게 이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김대식 의원님의 설득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3일 전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아침에 경기도 의회에서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경기도 의원님들, 우리 당 모든 의총에서 연설을 했었어요. 그때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우리 당에 물건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그걸 지켜보셨던 조강한 최고가 그날 오후에 바로 사퇴를 하시고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4분 오열된 상황에서 저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결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의 장수가 탄탄해야 하고 전쟁에 앞서서 나서고 있는 장수들은 훨씬 더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앞에 나설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당 상황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가운데 힘을 모아주신 우리 조강한 최고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뭐 모든 지역의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통으로 갖게 되는 문제일 텐데요. 당장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일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는 이재명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송 18년 MBC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권에 들어와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선고 무죄 발표 날이었습니다. 그날 사직 의사를 이제 마음속에 품고 대선 캠프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에 살게 되겠구나. 보수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공정과 상식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면 공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선거 판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이고 우리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부산 그리고 경기도를 이기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폭주할 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될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와의 대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재명 정부의 경종을 울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번 경기도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도는 그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예. 보통은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외교안보 쪽에는 별로 이제 그 관계가 없어서 그렇죠. 대부분 관심들을 안 가지는데 예. 경기도는 이제 DMZ가 뭐 그 북쪽에 쫙 있으니까 예. 사실상 그 현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평택 그 기지가 또 안에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한미 동맹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예. 여기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사실은 AI 정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 AI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기술이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저는 기술 지정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에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지오 파워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책 홍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가 경제와 맞물려서 지경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학자들은 말이죠. 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안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많은 분들이 아직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올 초에 이제 진압을 하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움직였던 것, 그리고 그린란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나아가서 이란 전쟁이 진행된 듯 이 과정들, 최근에 쿠바 얘기가 나오고 북한에 대한 언급까지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지정학 구도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내 조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안보, 국방부, CIA, 국무부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들과의 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최근에 만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워싱턴에 가서도 컨퍼런스 참석하고 초대받아서 이 포럼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왔는데, 한미 동맹의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게 지금 바깥으로 나가도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해 있습니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현재 예를 들면, 자, 미국 이란 전으로 인해서 우리 주한미군이 지금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 이동된 병력 수준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몇 명이 현재 주둔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 정보가 없으면 북한은 굉장히 웃고 있을 겁니다. 중국은 아주 신이 날 겁니다. 이렇게밖에 흘러가지 않는 정보 공개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스탠스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모든 것이 축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유사시에 예를 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조약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적인 위기가 심각한데, 아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누군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하고,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마 장동혁 대표가 3월부터 방미를 추진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외교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으니까 미국 쪽의 사정 때문에 일정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좀 당겨지기도 하고 네. 더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8박 10일 방미를 마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꼭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페북을 통해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네. 미국을 잘 아시니까, 그렇죠. 또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은 있죠. 아쉬운 점이 있는 이유는 일정이 미리 셋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장에서 그 많은 일정들을 아주 순발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러한 상황을 제가 잘 아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의원들이, 어떤 이 고위직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나줍니까? 장동혁 대표가 미국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미국 행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 중에
아주 단기간 내에 준비를 진행하느라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고 8박 10일이라고 하는 짧은 일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워싱턴을 가서 장동혁 대표 이 방미단을 만났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였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일정의 여지가 없었어요. 심지어 저하고 만날 성호 간의 일정이 서로 맞지 않을 만큼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제 장동혁 대표하고 저하고는 만나서 면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이번 방미 일정이 굉장히 바빴고 많은 조야 인사들을 만났던 것만큼은 제가 저 역시도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은 한미 관계 속뿐만 아니라 외교 관리에 적합하지 않아요. 밝힐 수 있는 인사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 앞으로 한국에서 갈 때 미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 역시 한국에서 왔던 인사로서 제가 워싱턴 초청을 받고 갔을 때 비공개를 전제로 한 회담과 미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방산 미국에 있는 최고 기업들 만났을 때 제가 누구 만났다고 떨러덩 얘기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외교적 결례가 될 것이고 얼마나 한미동맹의 큰 상황을 초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가 미국에서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코치코치 왜 밝히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건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방미해서 뭐 이제 성과라고 한다면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 동맹의 균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 요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철저히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마도 장동혁 대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방미의 시작점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균열 부분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을 어찌 보면 야당 대표로서 가서 예방하고 리스크를 해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인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초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야당 당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한미동맹 굳건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야당 당수, 야당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거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자유 우파라면 네. 이 건국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한미 동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세력이고, 예.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선거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다 떠나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방미가 너무너무 중요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이 미션들이 있었다. 예. 메시지들이 나왔다. 사실은 이렇게 평가해 줘야 마땅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언론 지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또 이 현재 방송에 나오는 언론 이 패널 분들이 보수 측 패널들이 사실은 진보 패널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많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잘 메시지 전달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예. 이 이재명 정권의 지금의 외교안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지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자유파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스탠스인데 이것들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으니 참, 자 그건 그렇고 제가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40대 도지사를 표방하셨는데 이게 그 경기도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모여 사는 도시도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인구 절벽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골 농촌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쨌든 지사로서는 다 통합해내야 될 텐데 세대 통합과 지역 통합과 맞습니다. 계층 통합과 예. 이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계신죠? 예,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지사는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는 방향성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선명하게 하나의 정책만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역적 상황과 구도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북부 지역 얘기도 했던 것이고 남부 지역의 강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던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구 절벽에 놓이고 있는 상황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만의 이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테두리 안으로 이 위험에 대한 문제 없이, 안전에 대한 문제 없이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국은 산업적 방식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직주 근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직장과 이 주거가 굉장히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결국은 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맞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정책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들어가서 이곳에서 직주 근접이 일어날 수 있게끔 육성을 하고, 역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하나의 도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대도시 편중으로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특히나 좀 떨어진 수도권에서 그나마 같은 수도권이지만 지역적으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게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앞 질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외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네네. 안보죠, 안보 얘기를. 아까는 이제 어떤 뭐 중앙 정치에서 중앙 정부가 이제 뭐 대미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경기도지사의 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적인 특성이 있고, 특히 휴전선 연접 지역도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도 있고, 예. 경기도지사로서의 어떤 외교 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전 경기도지사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혹시 대북 송금 관여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까지는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대북 송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이재명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돌려 말했습니다. 어떤 예. 대북 송금이 있었는지는 예, 경기도지사 김동연 시절에 지사가 김동연 지사가 아니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이- 했었군요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네. 이 실내가 조금 더워서 네. 자켓을 좀 벗을 수 있게 좀 네, 양해해 네, 주시면 네, 네. 예,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대북 송금한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제가 좀 질문을 조금 모호하게 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일단 뭐 안보에 대한 이야기,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안보가 단순하게 안보에서 끝나지 않고 안보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 이란전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점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이스라엘에 대한 발언을 아주 쉽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종의, 제가 이제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결고리라 이어지면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DMZ를 비롯한 우리 이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경기도지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지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제가 군대도 3번 갔다 왔습니다. 뭐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린 건데 현역도 갔다 왔고, 제가 진짜 사나이 해병대 편을 2번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군인 이 안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철저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뭐 대북송금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데 예. 이게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성남시장을 8년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신상진 시장이 이제 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이 이제 시정 4년 하는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게 이재명 흔적 지우는 거. 이재명이가 그냥 오염시켜 놓은 이 오물덩어리 같은 성남시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거의 4년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직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군요. 최근에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 관련 기사를 보시면 대장동 그 잔당들이 먹튀한 거를 재산 찾아가지고서 그거 가압류 신청하는 것에 지금 그 엄청 공을 들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김동연이가 4년을 했지만 뭐 이재명이가 도지사 때 그 그냥 오염시켜 놓고 그냥 그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 김동연이가 무슨 그걸 청소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이런 쪽은 전혀 손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눈치 보느라고 있다가 잘린 거지. 제가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는 또 다른 네. 이유가 오늘 이제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거 어떤 이 오염된 경기도를 청소하는 일부터 해야 될 건데 네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 생각 못했던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표현 자체도 토론회니까요.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어찌 보면 또 학습이 되는, 또 배우게 되는 소중한 좀 시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인지하게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이재명이가 대선 나왔을 때부터 대장동 못지않게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던 게 거북성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시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거북성- 대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공격 요인이었고. 저 거북성 갔었어요. 네. 너무너무 참담하고 그냥 참혹한 거야. 예. 예? 그 엄청난 빌딩들이 전부 공실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주의적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겼던 폐해입니다. 예. 거북섬에 들어왔었던 많은 분들이 지자체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고 밀어붙여서 사업화했던 것들,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에 민간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됐을 경우에 수요 예측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러한 업장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들어올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없이 그냥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이재명 도정 4년, 김동연 도정 4년이 뭐 도끼 객갱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성배 예비후보가 경선 통과해서 본선에서 추미애를 꼽고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예. 진짜 인수위원회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8년간에 덕지 쌓인 때 찌꺼기 오염 물질들 싹 걷어내지 않으면 이 제대로 된 도정을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 좀 강조해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요. 제가 그 부분은 꼭 인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하고 토론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아는 게 맞네. 이 녀석이 말만 잘하는 방송인인 줄 알았는데 준비가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전 봅니다. 그 이유가 재단을 설립하고 제가 했던 가장 큰 활동이 교육 사업이고 또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일종의 싱크탱크화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수위 얘기를 하셔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캐비넷 바로 셋업할 수 있고요. 저를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공부해왔던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인수위 구성을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이제 경기도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당내 상황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무슨 독자적인 선대위를 꾸리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또 경기도 도당에서는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예. 또 지금 뭐 당내 상황이 굉장히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지사 후보가 되면 독자적인 선대위를 꾸리실 건가요? 그렇게 좀 물어달라고 하시는 네. 좋은 네.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젠가 그제 네. 다른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 지원 유세 오면 대환영하겠다 뭐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지원 유세에 대한 질문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예.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중앙선대위 또 중앙에서 지도부가 지지를 해주고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이 서포트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별개로 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선대위를 꾸려서 함께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자선대위를 구축하신다라고 하는 경기도당 6분의 원내 의원님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성배 후보가 가장 빨리 안착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이 뭔가 먼저 준비해 주시면 저야 좋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언론이 각자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선대위를 구축하는 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함일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배척하고 별도로 하겠다라는 것이냐로만 또 프레임을 짜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대위는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기구입니다. 이런 선대위가 미리 준비가 돼서 탄탄하게 하고 제가 후보가 되면 저의 리더십이 후보가 모든 권한을 쥐게 됩니다. 모든 선거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후보가 됐는데 선대위가 제 말을 안 듣는다. 선대위를 없애야죠. 새롭게 꾸려야죠. 중앙선대위가 들어와야죠. 별도 선대위 그때 가서 제가 다시 꾸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선대위가 결코 지도부를 배척하기 위한 선대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후보가 되면 이 부분 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 굉장히 캠페인에서 긴 기간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석사한 것이 정치 캠페인 석사인데 한 달이라는 시간 선대위 다시 꾸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대위 지금 꾸리시는 거 저는 저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래요. 제가 후보 출마자들한테 늘 해오던 말씀 중에 몇 가지 말씀을 우리 이성배 예비 후보가 지금 하셨어요. 예. 뭐냐면 예.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선 캠프가 구성되면 당신들이 표 갖고 온다고 그 건방 떨지 마라. 네. 국민들이 뭐가 모자라서 후보 보고 펴주지 당신들 보고 펴줄 거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의 전부는 뭐냐면 후보를 후보답게 만드는 거다. 예. 당신들이 후보 앞에서 껍적거리지 마라. 예. 예? 얼마나 못난 유권자라면 후보 안 보고 당신 보고 찍겠냐. 그런 후보, 그런 유권자 없다. 요즘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제가 이것도 뭐 뒷얘기인데요. 제가 대선 캠프의 핵심 멤버였지 않습니까? 대변인이었고 전략을 제가 함께 짰던 메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당시에 많이 이 캠프에 들어오셔갖고 많은 선배님들께서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지지를 받았어요. 뭐 다 그런 줄로만 알았죠. 예.
하루아침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실제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이 바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너 누구 찍어 하란다고 찍지 않습니다. 후보가 갖고 있는 탄탄한 경쟁력, 후보가 갖고 있는 준비된 실행력, 이런 걸 보고 선택합니다. 지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당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저를 지지하고자 하는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선거 개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 아직까지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방을 나가서 아마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선 지금 제가 잘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보고가 보고에 불과하다고 보고 진상 파악은 지시했습니다. 또 취재도 지시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이거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원내라고 해서 또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의 원외라고 해서 마치 조직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무릎 꿇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저는 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을 믿고 우리 후보로서 당당하게 민주당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것만큼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당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나가는데 4월 30일, 5월 1일 그렇습니다. 경선을 하고 5월 2일 날 발표를 하는 건데 예. 그 경선은 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해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예. 네.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럴 거였으면 제가 처음에 제안받았던 전략공천을 받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전략공천을 받지 않겠다,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 당 공천 상황이 국민들로부터 호응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라도 경선에 임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국민의힘이 결코 어렵지 않다, 밑바닥 민심이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후보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천위가 원샷 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람이 일어나려면 결선 투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밑에 있었던 후보가 바람을 일으켜서 올라갔던 모든 선거에는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선 투표는 뒤집기가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가 나서 컨벤션 효과로 이 후보의 경쟁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에서 지금 당내 1, 2, 3등 뽑겠다고 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였던 이유는 저 혼자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빨간 넥타이와 빨간 점퍼를 입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많은 시도 의원들이 더 이상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당 조직을 통해 이성배의 바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시도들, 이러한 선거 개입 활동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받고 있는데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옛날에 뭐 한 20, 30년 전에는 구전이 중요한 선거 운동이었어요. 네. 예, 구전 홍보반 막 가동하고 그랬어요. 그때 했던 말이 구전은 하룻밤에 심리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부산에서 뭔가 메시지를 발휘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30일, 한 달 걸리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냥 실시간입니다. 지금 이성배 후보가 고성국 TV 또 대자유총 공동토론에서 지금 하신 그 말을 전 세계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예. 경기도민들이 여기서 빠집니까? 아유, 여기 있는 우리 당원분들만 저를 강하게 지지해 주셔도 그러니까. 제가 힘 얻어서 우리 당 후보 될 것이고 민주당과 철저하게 제가 한 판이 깨드리겠습니다. 예. 그 광역단체장 후보가 중요한 거는 이 워낙 그 지방 선거는 예. 투표율도 낮고
또 그리고 투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선거가 거의 한 11개 투표용지에다가 투표를 해야 되고 예. 일부 보궐선거 지역은 12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결국은 이제 제일 위에 광역단체장이 있기 때문에 쭉 내려 찍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만큼 중요하다. 경기도에 나오는 자치단체장들이나 예. 기초단체장들이나 광역 기초의원들한테 굉장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 뭐 어떻게 지금 경기도에 출마하는 기초자치단체장 예. 또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 의원들. 후보들한테 네. 어떻게 뭐 좀 선명한 메시지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도의회 우리 당 의원님들 앞에서 의총에서 연설을 했을 때 기립박수를 보내주셨던 이유 바로 지금 우리 강효석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붉은색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성배가 후보가 되면 여러분들의 유세 현장에 제가 곳곳이 다가가서 강력한 유세로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같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해집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이성배가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선거가 막 진행 중이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사실 굉장히 젊고 다이내믹한 후보잖아요. 또 뭐 마이크를 잡으면 역대 대표들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연설을 또 아주 임팩트 있게 한다. 네. 뉴 미디어에 딱 맞는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0분 가까이 지금 이성배 후보를 지금 보고 계신데 그 딱 뉴 미디어의 맞춤형 아닙니까? 예, 이성배 후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장동혁 대표와 그런 이성배 후보가 경기도 전역을 누비는데 아니 나는 장동혁 싫어. 그리고 따로 선거할 도의원이나 무슨 시장 군수 후보 있을까요? 아니 나는 이성배 싫으니까 나 따로 흰 옷 입고 할래. 왜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 사실 경기도에서 바람이 일어나요. 경기도에서. 네. 예. 네. 지금 이번 선거가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려면 경기도에서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네. 지금 이성배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 네. 그것을 우리 당원들이 결집해 주셔서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해주셔야 바람이 꺼져버렸어. 서울은 바람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인천은 유정복으로는 바람 일으키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네. 바람. 예. 아니 근데 경기도에 진짜 새로운 바람을 한번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지금 우리 이성배 후보 예비 후보님 저는 오늘 이제 제대로 본 거는 이제 처음인데 그 전에 네. 왔다 갔다 하면서는 뭐 많이 뵀었는데 예. 제대로 이렇게 대화 나눠보는 건 처음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민수 최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같은 그래요. 그런 느낌이 예. 들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새로운 바람으로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네, 본인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추미애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옛날 얘기 하나만 짧게 하고 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자유총연맹이 주최하는 전국 대통령배 웅변대회 대상 출신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너 MBC 아나운서인데 왜 민주당으로 출마 안 하냐 하는데 뿌리 깊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네. 제가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KTV나 이런 데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중학교 2학년의 이성배. 그 많은 육해 공군 대표와 수많은 어른 연사들, 성인 연사들을 다 제치고 전국대회 우승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연설이 단순하게 말만이 아니라 뿌리 깊은 저의 이 보수 사상과 자유 우파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저의 지금 발언이나 저의 생각들을 들으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유시장 경제 이제 주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에. 부동산이.
여기에서 포인트 따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특히 경기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네. 또 경기도 도민들이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지금 미칠 지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만일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시면 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싸우셔야 돼요. 특히 광역단체장한테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는 뭐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난립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신지요? 자,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셨던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8년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저희는 어찌 보면 역차별을 받아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 싱글 데이디로 아들을 혼자 10년을 키웠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고 저의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서울로 잠시 또 나와서 살긴 했습니다만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에서 아들을 키우고 살았던 기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린 항상 서울의 위성도시 취급을 받아왔고 위성지역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가 중심이 되었고 우리가 무려 1420만, 서울의 인구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되고 경기도가 서울을 이끌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자산 증식, 우리 3, 4, 50대 낀 세대 40대들 중학생 아빠를 둔 40대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아빠로서 굉장히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눈높이로 지금의 이 상황을 굉장히 한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규제 개선하고 부동산 문제 해소하는데 반드시 기여하겠습니다. 예. 네. 그 지금 댓글창은 혼자 애 키웠다는 데 대해서 아주 네. 이혼 죄가 아니다 선택일 뿐 응원합니다. 네.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다들 이혼 얘기를 하고 갑자기 계세요? 이혼으로 넘어갔어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이천 신둔면 면장님 그 손자라고 해가지고 네,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김포 얘기하셔가지고 김포 시민들이 그러게요. 가슴이 예. 울컥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어머니들 저기 땡땡이 아빠예요. 저 어린이집 때부터 우리 운동회 때 저 인사 다 하셨잖아요. 아마 그 아빠하고 저하고 기억 못 하실 텐데 저 경기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제대로 해볼게요. 예. 김포 몰표 벌써 나옵니다. 예. 싱글데디 쉽지 않은데 너무 대단하시다고. 예, 풍무동에서 혼자 키웠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자, 예. 자, 이제 시간이 네, 저희가 벌써, 예. 약속한 시간이 10시까지라서 네, 지금 마지막 이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우리 이성배 예비 후보님 마지막 말씀 예. 한마디 듣고 저희 대자유총 주최 고성국 TV 주간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선거는 축제입니다. 재밌고 즐겁고 밝게 바람을 일으키는 후보로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후보가 되던 안 되던 이번 선거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바람이 일어나려면 저 같은 신진 세력, 청년이 멋지게 한번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당원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춘 경기도를 다시 움직이는 힘, 그야말로 판을 뒤집는 업어치기 한판 이성배가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경기도 40대 도지사 이성배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성배 예비 후보 정말 무너져가던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5월 1일에 이 경기도지사 본선 후보로서 좋은 분을 또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자유총 주최 토론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